14개 아니구나. 14개 12개, 있습니다. 12개? 네. 예, 14개. 아, 예, 그 있으시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승훈 팀장님 네, 세미나위원회 저기다가 제가 양력 인포메이션 보내드리시니까 다시 한번 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예, 첫 번째 강의하시는 박성준 이사님께서 계속 슬라이드를 돌려주고 계시니까, 아, 이게, 이거 다 보이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제 풀어주는 서비스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무슨 영상 감상하듯이. 아, 그래서 저, 내가 아마, 여기다 음악 하나 깔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니, 생각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훑어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를 위한 서비스를 먼저 진행하신 게 아니군요. 내용이 이렇다라고 미리 아니요,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열어놓으셨으니까 끝까지 계세요. 이제 3분밖에 안 네. 남았거든요. 내렸다 다시 어떻게 켜시려면 하면, 힘드시잖아. 어떻게 하면 짧고 좀 예. 임팩트하게,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 파워포인트 자체가 되게 이펙트합니다. 되게 깔끔한 파워포인트. 이거 작년에 제가 만든 거하고는 완전히 예. 100% 이게 아니, 업그레이드가 너무 그래서 여기다 음악만 깔면 동영상 같아요. 지금 계속 돌리고 계셔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저 인턴 친구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네, 우리 얘기를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박성준 강사님 첫 번째 강강하실 분은 물류만 27년을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대충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얘기 되나? 이런 제,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거나 좋아하실 만한 나이가 아니세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엄청 젊다. 저 아니에요. 저 네, 28살에 입사해서 예. 제가 만 나이로 52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야 본인 신상을 다 얘기했죠. 24년 예, 아니 97년부터 물류 취득사시라며. 97년 그러니까 90 아니죠. 아니요 90 2024년에서 97 마이너스 하면 아니요 27년이죠. 98년도 11월 달에 입사했어요. 예, 그럼 26년. 그죠? 그런가? 벌써? 네. 그래서 이런 아, 젊은 감각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을 회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야, 다른 분이 만들어 주셨는지 무슨 무척 궁금했는데 이게 젊은 그런 인턴분이 만들어 네. 주신 깔끔한 파워포인트로 그런 오늘 그림 뭐 이런 것들 예, 다 그 친구가 임팩트 있게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예. 위원장님 진짜 이거 전기차 100%로 올라가요? 음,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이게 관세 올리기 전에 막 저 물건 밀어 뽑는다고 중국 애들은 지금 난리예요. 그 외에도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 중국 사가 들어오려면 이거 말고도 관세 이슈 말고도.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안 되면 변수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돼도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아, 오케이. 뭐 그러면 저기 수입할 사람은 수입하고 팔 사람은 팔아야겠네요. 자, 저기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 예, 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 오늘 또 좋습니다. 이렇게 이 강의가 오늘 벌써 5번째인데 이 5번이 넘도록 끝까지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미 제가 얼굴이 나지를 만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두르시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항상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 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받으시거나 그랬을 때 상위권 성적을 받지 않을까 하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오늘 재밌는 내용이다. 예, 오늘 맞아. 오늘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진 씨. 예. 뮤트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대단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재밌는 내용을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수처럼 미리 공개해서 내용을 훑어보게 해주신 박성준 강사님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역 아카데미 5번째 시간, 일찍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고요. 시작하면서 지금 점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5번째예요. 예. 서류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오후에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늦지 않고 나 정말 잘 왔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오늘하고 다음 주. 네, 화이팅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모든 전문가 그리고 모든 그 이론가들은 다 모여서 최강의 강사진을 꾸미고 있는 그 옥타 엘레이의 무역 아카데미 5회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주제는 2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고 들어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어떤 그 흐름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분들은요, 진짜 실적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실무에 일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실무에 대한 것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리서치 하시고 그러시면서 실제로 이 살아있는 시장에 생동감 있는 정보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박성준 옥타 LA 이사님이십니다. 예, 저희 그 박성준 이사님께서는 박성준 이사님께서는 까먹었습니다. 뮤트하느라고. 물류 통관에 외길을 걸어오신 분.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보니까 졸업하시고 첫 번째 자분자비 물류 통관. 예, 원래는 이거를 공부 안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거 잡으시려다가 그, 그 잡을 원래는 경찰 하시려고 했다가 그랬는데 그 책을 많이 사니까 부록으로 껴주는 차가 그 책이 물류 통관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되지 않으시고 이제 물류 통관사로 이 짭을 잡으셔서 그 길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었던 더 싶어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오시고 한국에서도 물류 통관의 그 회사에 근무하셨고 그리고 통관 회사의 근무 경력도 있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도 계속 그쪽 일을 막 종사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력이 한 20년 되시죠. 경력이 무려 30년에서 몇 년 빠진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인 인생의 반을 바치셨고 앞으로 장수하시기 때문에 본인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계속 여기에 바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이분 실무에서 진짜로 일을 하시고 물류 회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류의 동향이 어떤지 가장 생생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무역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물건 싸게 구입해서 통관 이런 거라든가 물류 부위 많이 오르고 내지는 컨테이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내 물건 계속 시간 지나가고 있고 그럴 때 한마디로 정말 목가 탑니다. 이런 것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팁들 많이 전달해 주실 옥타 LA 이사 박성준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UCB 로지스틱이라는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저 존경하는 서현옥 세미나 분과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거창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저 그냥 열심히 짐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짐쟁이입니다. 자, 오늘 그 다뤄볼 그 물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물류하면은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류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싸게 또 효과적으로 짐을 옮기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제가 챕터를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구분해 놨는데 그 나중에라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나중에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 이론적인 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실제 그 물류 업무를 하면서 저희 고객들, 무역하시는 고객들이 하시는 질문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장에 이제 물류 동향이 또 요즘에 최근에 그 홍해 사태 그 예멘 방문들 뭐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장비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스페이스도 부족하고. 그래서 1, 4분기 운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뭐 한 2배 가까이 운임이 올랐는데 그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근데 이제 좀
7월 되면 좀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선사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좀 이거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장에. 자, 그러면 이제 물류란 이제 무엇인가? 제가 이제 집 나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뭐 물류가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들어진 짐이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옮겨지는 그런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다 물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이제 만든다 하면은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품들을 조달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조달 물류라는 게 있고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가지고 와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바이어하고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수출 통관을 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목적지 항구로 배나 비행기 편을 통해서 국제 운송을 하게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수입 통과를 하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수요자 고객한테 인도되는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 요 물류의 과정을 이제 그 로지스틱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지스틱이라는 게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군사 용어로 이제 로지스틱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전쟁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왜구들이 그 침략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 부산포 해전인가 거기서 이제 그 백척의 외적의 그 식량이나 물자를 실은 그 배들만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제 그 외적을 무찌른 그 물류에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직접적인 이제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식량 보급이나 그 도로, 무기, 수송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막아버리면 예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물류가 이제 그때부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겪어보셨지만 그 물류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또 그 당시 물류비는 또 얼마나 올랐어요. 롱비치항에 무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롱비치항에 한 100척이 넘는 컨테이너가 떠 있었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그 재고를 가지고선 이제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생산 공장에 오다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납품하는 게 유리하냐. 혹은 이제 본인들 그 취급하시는 품목이나 사업 방식이나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류 관리의 기본 목표. 이거는 뭐 물류 최적화, 물류비를 절감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뭐 이런 건 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역하시는 본인들이 이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또 취급하는 양에 따라서 적합한 물류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국내 뭐 트럭 운송이 있고 배나 항공기를 통한 국제 운송이 있고 통관이 있고 보관도 해야 되겠고 내리는 게 있고 또 포장도 해야 되겠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라는 것도 요즘에 되게 중요하고요. 보험도 또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물류가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코텀스인데 그 아마 1강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짚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인코텀스가 뭐냐?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운송비는 누가 낼 거며 통관은 누가 할 거고 보험은 또 누가 들래? 즉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너가 가져갈래? 아니면은 너네 창고까지 내가 갖다 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한 이제 규칙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표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 한 10가지, 11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안 됩니다. FOB나 CIF 뭐 이런 거는 저 일강에서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조건을 생각을 하실 때 한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 슈퍼 사이드에서 엑스웍이 뭐냐? 이 엑스웍이라는 거는 이제 공장 그 인도 출하 조건이에요. EX웍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
수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져가는 모든 비용을 다 이제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수출자예요. 제가 수출자, 한국에 있는 수출자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모발이 이제 획기적인 나는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머리털이 많이 자라는 획기적인 이제 알모 샴푸를 개발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잽싸게 연락해가지고 제 물건을 가져가다 아마존에다가 갖다 팔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겠죠.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 발모 제품 들었는데 가격이 얼마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OB 가격으로는 얼마고, CIF 가격으로는 얼마고, 엑스웍 조건으로는 얼마고, DDP 조건으로는 얼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격 조건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FOB 조건으로 가격 단가를 계약을 하시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럼 엑스웍의 반대 개념으로 DDP다. 그럼 이제 제가 발모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DDP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롱비치에 있는 LA에 어디 창고가 있다. 그럼 DDP는 Delivered Duty Paid라 그래가지고 제가 수출자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창고까지 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저희 창고에서 물건이 나와서 부산항까지 가는 국내 한국의 운송료, 한국의 수출 통관 비용, 그 배편으로 운송하니까 해상 운송 비용,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수입 통관 비용, 심지어는 미국의 세관에 내는 관세까지 내가 수출자가 내고 딜리버리 비용까지 올드웨이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내는 게 DDP. 거꾸로 다시 EX웍이라는 거는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 수입자 바이어가 나는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거를 바이어가 내는 게 EX웍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고 FOB나 CIF는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일 많은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국제운송 물류회사가 있고 또 택배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샘플 받을 때나 30kg 한 40kg 정도의 소량 화물들은 택배로 도어투도어 서비스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저희 같은 포워딩 회사를 이용하려면은 물론 저희도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되지만 해상 항공 운송 비용 따로, 또 도착하면은 또 통관을 또 통관 비용 따로, 또 통관하려면은 또 번드가 있어야 돼요. 또 번드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국제운송 물류 서비스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 할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샘플이 주고받고 어느 정도 이제 레귤러한 쉔먼이 진행될 쯤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희 같은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좋겠다.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택배로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할 때 그 면세 한도가 800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배 온라인으로 뭐 중국에서 물건을 샀다. 근데 이제 뭐 그게 한 1000불짜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1000불로 기재를 해버리면은 세관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거 일반 통관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네 관세사를 통해서 일반 통관을 해야 이걸 딜리버리 해주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 가격을 기재하는데 800불 밑으로 뭐 테크니컬하게 뭐 한 790불이다 뭐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0,000불짜리를 가져오면서 이제 790불에 이제 기재를 한다. 그러면은 세관에서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세관에서 압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세관에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미국의 수입자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미국 세관에 다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 가격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제품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보통 이 제품은 뭐 1000불짜리 제품인데 이거를 5,000불짜리 제품인데 이거를 700불이다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면은 딱 이제 세관에서 알고 요거는 택배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관을 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기재를 했어. 그러면 이제 걸리면은 이제 세관에다가 벌금을 페널티를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안 냅니다. 봐줍니다. 이제 실수로 몰랐다, 뭐 이렇게 좀그 사유서를 내고 그러면은, 그리고 일반 통관을 해서 이제 관세를 내면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배 이제 특송이라고도 하는데 이 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미국으로 못 들어오는 품목들이 있고 또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좀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 한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저희 뭐 어머니도 그렇고 뭐 좀 가져오라고 뭐 택배로 좀 보내라고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쫙 리스트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영양제, 어떤 약품은 한국 생활에서 저 금지 품목으로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비타민 종류인데도.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내실 때 안 걸리면은 그냥 딜리버리가 되겠지만 그 혹시 모르니까 그 택배 회사에 물어봐도 되고 한국의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가면은 아주 최근 업데이트된 그 금지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택배 그 특송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제 포워딩 회사의 서비스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집 날리는 일인데 손님을 대신해서 화물을 이제 운송해 주는 일을 저희 포워딩 회사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나 항공 화물 운송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손님들이 직접 그 선박회사나 항공사에 연락해 가지고 물건을 보낼 수는 없나? 있습니다. 선박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내가 저 1년에 한 1000컨테이너 보낼 게 있는데, 연간 컨트랙을 맺어서 하자. 그런 경우에는 배를 갖고 있는 선박회사에서 그 손님하고 직접 컨트랙을 해서 직접 선박회사에서 부킹하고 서류도 다큐멘테이션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이 뭐 1년에 뭐 1000개, 2000개씩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포워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계약을 통해서 좋은 스페셜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 스몰 그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저희가 하는 일이 뭐 수입 통관도 하고 뭐 컨테이너 뭐 트러킹 그다음에 3PL 창고 저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로 연결되는 그 보세 화물 운송 같은 것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 없이 그림으로도 딱 설명이 될 텐데요. 요 왼쪽에 FCL이라고 써 있는 거는 풀 컨테이너 로드. 그러니까 요 컨테이너 안에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팔렛으로 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오는 거는 이제 풀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LCL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틀리잖아요. 요 녹색은 내 거, 파란색은 뭐 A라는 사람 거, 이렇게 여러 사람들 거를 내 걸로 컨테이너 하나가 안 찰 경우에 여러 사람들 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재해가지고 오는 서비스를 갖다가 LCL 서비스다. 이제 이런 거고요. 요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은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110번이나 710번 프리웨이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는 항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리웨이라서 컨테이너 이런 저 트레일러 컨테이너가 많이 눈에 띌 텐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 드라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제 그 화물을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포장 용기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20푸트는 한 6m 되고 40푸트는 12m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이 큐빅은 요거는 높이가 한 30cm가 높고요. 그다음에 리퍼 컨테이너는 냉동식품 온도 조절을 해서 민감한 그 식품류 같은 경우 이제 리퍼 컨테이너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플랫렉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넓고 길이가 길고 뭐 이런 화물들은 요 드라이 컨테이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FCL 방금 전에 FCL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CY 조건이 있어요. FCL의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까지 거기까지 운송하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하이 바디 프렌즈 공장이 상하이에 있으니까 상하이의 포트의 컨테이너 야드에서 롱비치의 컨테이너 야드까지 이게 오는 이제 조건입니다. 아까 저 인코톤스의 FOB 상하이면은 슈퍼 그 수출자는 상하이 한국까지만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 주면은 책임과 의무 비용이 다 이제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바디 프렌즈의 미국 법인에서 이제 이거를 해상 운송을 어렌지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이제 진행이 언제 물건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준비되는 그 출고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그 배편을 여러 개를 알아봅니다. 뭐 선박회사가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롱비치에 오는 그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대도 좀 틀리고 빨리 들어오는 거는 가격이 좀 비싸고 조금 늦는데 가격은 싸다. 이제 그런 옵션을 손님한테 줘가지고 손님이 이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공장 출고서부터 수출 통관서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ISF 신고라는 게 또 그 대법원 무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밀수 방지하고 보안 유지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출항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국 세관에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지. 요거는 저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를 ISF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을 또 이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 껴가지고 출항 전에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이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롱비치에 도착해가지고 수입 통과. 수입 통과는 배가 롱비치 항에 도착하기 한 5일 전서부터 통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통관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손님의 약속 시간에 맞춰서 딜리버리를 하고 우리가 빌링 인보이스를 보내고 이제 그런 게 요 FC의 그 CY 조건의 절차고 그 다음은 이제 LCL 조건. LCL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손님들 화물을 섞어서 받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거쳐요. 어떤 단계가 거치냐? 다른 손님들하고의 화물을 섞기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태우기 좀 일주일 전에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CL 내 거만 실는 컨테이너에 비해서는 가격은 좀 저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좀 시간을 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좀 늦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콘솔 스케줄이 있습니다. LCL도 저 한국에 부산에서 롱비치 기준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자기가 출고 시점에 맞춰서 그 스케줄 맞춰서 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올 물건이 한 10발렛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푸드스탑, 음식물이고 냉장, 냉동이 필요 없는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로 실을 수 있는 음식물이 한국에서 한 10발렛이 준비가 되는데 뭐 팔렛당 1.8cbm,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해상 운송 비용은 FCL은 컨테이너당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LCL, 다른 손님들하고 섞어서 갖고 오는 그 LCL 신문 같은 경우는 해상운임이 CBM당 100불, CBM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BM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CBM이라는 거는 큐빅 메타인데 가로하고 높이하고 그 세로가 1m, 1m, 1m 되는 그 볼륨을 1cbm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그 레귤러 한 팔렛 하면은 한 1.5에서 한 1.8cbm 정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10팔렛이고, 팔렛당 1.8이니까 18cbm이라고 치자고요. 18cbm.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0풋 컨테이너가 있죠.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20풋 컨테이너에 18cbm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 10팔렛이. 그랬을 때 내가 LCL로 가져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풀 컨테이너, 내 것만 채워가지고 10팔렛 채워서 20풋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거 이제 5월달, 6월 전에 이제 가격 기준에서 오션 프레이트이 LCL로 갈 경우에는 2,000불 정도 들고 컨테이너 가지만 2배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창고를 아까 거쳐서 콘솔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트러킹 비용하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요런 케이스는 LCL이 한 1,000불 가량 이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10팔렛 되는데 무조건 컨테이너 실어서 가져온다. 이제 그러시기 전에 한번 거래하는 그 운송업체한테 한번 견적을 뽑아달라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FCL이 더 싼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출고되느냐에 따라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로 CY 조건의 FCL 받고 CFS 조건의 LCL 운송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요거는 CY 도어 조건이에요. 요 말은 뭐냐?
컨테이너 야드, 부산에 옮겨진 컨테이너 야드의 FCL 컨테이너가 목적지가 이제 알라바마다 치면은 알라바마에 있는 도호까지 저희가 운송을 서비스해 주는 경우가 있고, 바이어가 또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대륙이 크기 때문에 바이어가 시카고에 있을 수 있고 애틀란타에도 있을 수 있고 뉴욕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 도착한 화물을 그 인랜드 내륙 지역까지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루트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여기 잘못됐어요. 스웨즈 운하가 파나마 운하인데,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이 배가 쭉 이제 여기 사바나 동부항이나 모빌항으로 이제 가요. 그러면 배가 도착하고 통관하고 여기서 트럭킹으로다가 여기 알라바마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가는 방법. 이 방법은 항해 일수가 제일 길어요. 트랜sit 타임이 길지만 가격은 제일 싸요. 왜? 뭐 거치는 게 없고 그냥 배 타고 끝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부산항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롱비치항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레일을 타고 여기 애틀란타에 있는 레일 램프 CY까지 옮겨서 여기서 이제 추러킹으로다가 알라바마 공장까지 가는 방법. 요거는 이제 요 배로 올드웨이 배로 가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싼 방면에 이 레일을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화물이 운송이 급하다. 이거는 정말 라인이 현재 자동차의 이 부품을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라인이 쓸 정도다. 그러면 이제 뭐 비행기로 띄우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부산에서 롱비치항까지 한 12일, 14일, 그 다음에 한 16일, 17일까지는 내가 공장에 받아야 된다 할 때는 마지막으로 배에 태워가지고 롱비치항까지만은 배로 끝내고 롱비치항 근교에 창고로다가 컨테이너를 빼서 53피트 트레일러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53피트 트레일러를 끌고 여기서 운전사가 알라바마까지 가는데 두 명이 운전하는 팀 트러킹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교통법 DOT 규정상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운전서를 하이어해가지고 번갈아 가면 이틀 만에 여기까지 가는 그런 이제 운송 방법도 있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송은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신문, 매거진, 뭐 신선식품, 뭐 체리나 뭐 우리 좋아하는 광어, 우럭, 한국산 뭐 이런 것들 LA 횟집에서 먹는 저 생선들 있잖아요. 사시미 그런 것들 한국산은 전부 이렇게 비행기로다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으로 테무나 알리바바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구매한 택배 화물들 이런 것들을 항공운송으로 진행하고요. 항공운송으로 진행할 때 에어 프레이 차지는 어떻게 항공 화물 운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무게당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게당 받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 소재의 고가의 비싼 가벼운 제품, 뭐 솜털 같은 제품인데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런 부피가 큰 제품을 무게로만 받으면은 항공사 다 망하겠죠. 그래서 항공운임은 기본은 무게로 운임을 책정하되 레비뉴 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액추얼 웨이트하고 그 화물의 볼륨, 박스를 가로세 높이를 재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산해서 이제 볼륨 웨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무게하고 볼륨 무게하고 따져가지고 더 많은 걸로다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적화 보험이 이제 해상 운송 구간만이 아니고 도어투도어 개념으로 다 보험을 다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이제 보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사고는 이제 좀 된 거고, 오른쪽 이 사고는 지난 3월 말인가요? 볼티모 다리 붕괴 사고가 있었죠. 볼티모 항구를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기관 고장인지 뭐 어떤 결함인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교량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박살을 내고 인명 피해도 좀 있었고, 요 앞쪽에 있는 컨테이너가 다 바다에 빠지고 데미지가 있고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실린 이 컨테이너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 물건을 갖다가 이거를 목적지로다가 보내기로 하고 이제 BL 영수증을 다 받았으니 너네 이거 제때에 안전하지 않게 이게 사고가 났으니 물어내라. 그 저희 같은 운송업체가 이제 그걸 책임지고 진행을 했다면 저희한테 크레임을 하시면 제가 물어내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제 물어내라 하는데, 문제는 그 우리 선박 운송인 실제 액츄얼 캐리어나 저희 같은 운송 주선인의 BL에 이제 책임을 지는 권한 자체가 파운드당 뭐 스몰 어마운트, 파운드당 500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밸류가 이제 몇만 불, 10만 불짜리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따로 들어놓지 않으면은 이 그 배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 뭐 몇천 불 되지도 않는다고요. 몇백 불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보험을 들으시라. 이제 보험을 들면은 이게 다 풀 커버가 되냐? 예,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이런 사고는 다 풀 커버가 됩니다. 반드시 보험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품목별로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요거는 내일이나 언제 관세사 분이 나오셔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내용을 또 보시는데, 요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이게 새롭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일반 화장품들은 이제 FDA 시설 등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일반 화장품 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제조사의 그 제조 공장의 그 등록 번호를 받아야 돼요. FDA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바뀐 내용이고 좀 복잡한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이 화장품 수입하시거나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입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화장품 뭐 이런 거 관련된 그 컨설팅 그 전문 기관이에요. 여기 나중에 또 그런 게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하셔서 자세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요것도 FDA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 전자 뭐 요것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요 FCC가 이제 필요해요. 수입 통관할 때는 이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2.5% 이제 뭐 바이든 정부가 8월 달부터 이거를 뭐 중국산에 대해서 뭐 10%인가 뭐 20%인가 뭐 올린다고 또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의류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니트냐 우분이냐 뭐 하여튼 원단 종류에 따라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에 따라서 관세가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이렇게 보면은 뭐 14%인데 이렇게 보면 30 몇 프로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관세를 하셔도 돼요. 뭐 왜냐하면 요거는 관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손님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관세사가 봤을 때 요거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그렇게 HS 코드를 넣어가지고 통관을 엔트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관에서 1년 동안의 이제 리퀴데이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미국 세관에서 야 너네들 요거 클래시피케이션 잘못해서 듀리를 너무 싸게 냈어. 이게 아니야. 이걸 몇 프로를 더 내야 돼. 그럼 그때 가서 또 듀리를 또 내면은 뭐 되기도 합니다. 예.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동향, 요즘에 그 홍해 사태, 예멘 반군들이 그 동아시아에서 요 유럽까지 가는데 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면은 이제 빨리 가는데, 근데 이게 막 총을 쏴대고 막 미사일 쏴대고 일반 선박에다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박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피해서 여기 남아프리카 그 케이프타운인가 여기 희망봉인가 일부 쭉 돌아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아마 10 며칠을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10 며칠 더 걸린다고 왜 지금 이렇게 물류 대란이 뭐 난리가 나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배가 빨리 가가지고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또 그 배도 다른 데 일하러 또 가야 되고 그 컨테이너도 빨리 딜리버리하고 엠티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손님한테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양은 전 세계에 움직이는 컨테이너 양과 선박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를 계기로 방해 일수가 늘어지면서 선박 투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컨테이너가 너무 오래 잠겨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류비가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또 이유는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 회사 운임이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세가 뭐 100%로 인상한다 그러고 뭐 철과 알루미늄 그 이 쿼타 제품에 대해서도 3배로 인상한다 뭐 어쩐다 하니까 이제 여기 미국의 바이어들이 인상하기 전에 8월달, 9월달 인상하기 전에 빨리 중국에서 먼저 일단은 관세 적게 내고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밀어내기식 수요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배편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홍해의 그 후티 반군 공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건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물류 동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뭐 제가 혼자 떠드는 거기 때문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예, 저거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시면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주변에 물어봐서라도 또 이렇게 답변을 잘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너무 급하게 떠들었는데 시간 때문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준 이사님. 네. 저희가 물류, 진짜 무역하다 보면 전 세계 이슈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물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류 동향 어떤지 잘 들었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 중간이라도 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답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특별히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박성준 이사님께서 요 이메일하고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해 주셔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죠, 이사님? 네. 네네네네. 예,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또 물류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를 하다 보면 항상 요새 관심 갖는 것이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커머스를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코트라에서 그 조사 팀장으로 계시는 김서원 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실제로 우리 이커머스 앉아서 쇼핑하잖아요. 그 앉아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신 내용을,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직렬 보석처럼 쓰여지는 내용을 저희 옥타 LA 무역 아카데미에서 또 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서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커머스 비즈니스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찬찬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서원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서원입니다. 저는 이제 코트라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그 23년부터 이제 LA 무역관으로 파견 나와서 지금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뭐 이커머스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에서 매년 세계 억만장자들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10억 달러 재산에 도달한 사람들을 포브스에서 이제 명단을 공개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781명이 이제 10억 달러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하면은 1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의 자산이 가치가 14조 2천억 달러로 포브스 논평에 따르면 전 세계의 부가 점점 소수한테 집중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The 100 밀리언 클럽이라고 해서 또 따로 분류합니다. 12자리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에 이런 12자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계에 총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그 사람들만으로 2조 달러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의를 먼저 시작했냐면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일단 21년도에 CEO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아마존의 창업주고요. 순자산 가치 1,940억 달러입니다. 이제 2024년에 전 세계 3위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아마존을 가리킬 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말하는 수사 중에 이커머스 르바이어선이라고 해서 이게 르바이어선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해양 괴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마존이 그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에서 이런 수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나 점유율에서도 그렇고 이 아마존이 등장함으로써 이 물류 방금 이제 강의 다 들으셨지만 이제 물류에 미친 영향도 굉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마존이 처음에는 되게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프 베조스인데요. 이게 시작은 시애틀에서 온라인 서점을 제프 베조스가 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작은 회사였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이 시총이 현재 약 1조 8,800억 이 정도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보면은 2조 달러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 아마존이 그 월마트랑 그 중국 천연석유가스공사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로 성장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좀 초라한 사무실에 있었던 기업이 이제 시애틀 스피어 본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애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마존 본사고 여기 보면 이게 그 아마존 스피어라고 해서 이게 아마존에서 직원들 위해서 만든 휴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물원인데 수천 종 식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직원 복리 후생에도 신경 쓰는 기업이다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제 소개였고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이커머스 현황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제지들이 평가하기를 미국 온라인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이 정도 규모를 가진 나라에 비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아직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23년도 통계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커머스 거래가 1조 1,635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훨씬 못 미치죠. 중국이 세계 최대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중국은 일단 네, 잠시만요. 네, 중국은 지금 2023년 기준에 전체 소매업에서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거래가 47%로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16%가 채 안 되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이 이커머스가 그렇게 보편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란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를 중간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예요.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을 거쳐야 되는 유통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뭐 쉽게 내가 무역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B2C로 넘어가면서 여기 서드 파티 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중개해서 플랫폼에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서드 파티 셀러만 만나면 이 서드 파티 셀러가 이커머스에 제품을 올려서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굉장히 단계가 짧아지게 됐는데 이제 이 B2C를 넘어서 D2C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 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플랫폼에 입점만 시키면 바로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무역이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그 어, D2C를 제일 먼저라기보다는 D2C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 중에 나이키가 있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들 자체 플랫폼을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개편을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였고, 이게 굉장히, 수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D2C의 장점은 일단 유통 단계가 생략되니까 공급자가 가지는 마진율이 높아지고, 또 본인이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사갔는지를 파악하는 고객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술의 발전이 무역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춰서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가 나타나게 됐고요. 이게 사실은 뭐 좋은 점만 말씀드렸지만 무한 경쟁이 됐기 때문에 성공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저희 코트라에서 이제 D2C로 국면이 넘어가면서 저희 기관 홍보를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말 중에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D2C 시대에 맞는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제 유통책이 적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내 집에서 그 풀필먼트만 해결되면은 물건을 해외에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문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D2C로 되면서 이제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가 중간에 가로막이 없어져서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가 쉬워졌고, 또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사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불특정 다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이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적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5개 광고나 TV 같은 식으로 한 번 노출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광고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겟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온라인 마케팅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온라인 마케팅이 TV 광고 대비 저렴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온라인 마케팅도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이게 실제 사례인데 뭐 저희 이제 한국 K뷰티가 미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뷰티 상품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 뷰티 업계에 있는 한국 어떤 기업이 그 미국 시장 공략을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 3개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틱톡 인플루언서를 900명을 섭외했어요. 그러니까 900명을 섭외해서 제품을 계속 노출시켜야지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도 전통적인 마케팅 못지않게 비용은 굉장히 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계속 이제 미국은 그래도 다른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비해 이커머스 성장이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그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점에 그 전체 미국 소매 거래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상승했는데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년도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비즈니스를 미래로 몰아넣었다. 근데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이커머스가 되겠어? 미국에서 뭐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성공하겠어?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커머스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23년 6월 자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이 빨간색이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장을 보인다면 미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굉장한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스태티스타라는 통계 사이트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사실 직접적인 이 숫자는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주요한 플랫폼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미국에서 지배적이고요. 근데 사실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쉐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강자였던 월마트가 그 이커머스에 집중하면서 아마존을 많이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 쉬인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여성 의류 패스트 브랜드인데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데요. 그게 중국 난징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아마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022년 상반기에 160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여기 쉬인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이 지금 1위이기 때문에 왜 아마존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에서는 트래픽이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효과가 좋죠. 아무래도 같은 사이트에 내 상품을 올렸을 때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21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는 그 아마존 뭐 해서로 치면 아마존의 해외 지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시장을 연 나라가 21개고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열면은 그 현지 물류랑 배송 네트워크하고 일과 연계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21개 마켓플레이스 중에 7개 마켓플레이스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올라섰고요. 전 세계 175개 주문 처리 센터, 풀필먼트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존의 고객 수가 3억 1천만 명이고
그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2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셀러 계정을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등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게 기본 값이고요. 물론 복수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추가 설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진출하실 때 뭐 반드시 아마존 US에 진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의 제품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고객한테 어필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서 마켓플레이스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사실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로만 수익을 지금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아마존 FBA가 또 주요한데요. 이 FBA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엔 아마존이 풀필먼트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마존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캡처인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셀러가 직접 배송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배송과 CS 반품을 모두 자기가 책임지는 MFN이 있고, 그럼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아마존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FBA라고 해서 Fulfillment by Amazon, 그래서 아마존이 이 온라인 이커머스에 발생하는 유통의 모든 과정을 자기들이 담당하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 창고에만 물건 입고시키면 아마존이 직접 출고를 진행하고 CS도 아마존이 처리하고 반품도 아마존이 처리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셀러들을 굉장히 많이 유입시켰습니다. 일단 아마존의 제가 링크에 이 사이트 참고 영상을 보시면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이 FBA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 FBA를 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냐? 그 현지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아마존이 바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 및 배송료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따르면 이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공하면서도 그 운임이 다른 물류 회사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 발표에 따르면 자기네 FBA 서비스가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70%까지 타 물류사 대비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CS랑 뭐 교환, 반품도 아마존에서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제품 선택과 제품 품질 관리 등 물건 제조의 핵심적인 업무에만 집중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FBA를 선택해서 아마존에 입점시켜라.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마존이 셀러들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빨을 드러낸 아마존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이 FBA 수수료가 처음엔 정말로 저렴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보다 실제 현재는 더 값싸게 제공하는 물류 회사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아마존의 수익 구조를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여기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가 그 아마존 FBA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마존 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들을 편하게 해주자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번 5월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걸 보시면 딱 1년 차인데요. 이제 아마존이 풀필먼트 처리를 하면서 드는 실제 비용보다 셀러들한테 걷어들이는 수수료가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수료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셀러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아마존이 실제 뭐 인건비든 뭐 운임비든 실제로 올라서 우리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존이 감당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서비스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건 올리지 않아도 될 비용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독점 구조로 가면서
점종 셀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문제점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희가 직접 VOC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은 문의 상담에서 이제 실제 무역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뭐 애로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을 올리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저희가 받은 질문인데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고객분이 이런 쥐덫을 미국에 팔시려는 분이셨어요. 아마존을 통해서. 이게 그 화학약품이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로 쥐를 잡는 쥐덫인데요. 그 미국에서 물론 쥐덫 같은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제품을 등록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프라라는 법인데요. 여기서 대신에 단서로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로사항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존이 미국의 법이나 규제보다 더 강하게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마존이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다 보니까 아마존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다 보니까 자기네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인 내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존 폴리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은 법과 규제와 아마존 정책에 따라서 그 물건을 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가져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쥐덫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마존에서 이 물리적인 쥐덫을 파는 공급자가 다 미국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미국의 주소지가 있어야지만 이 제품을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마존을 상대로 뭐 싸울 수는 없으니 미국의 판매 에이전트를 구해서 제품을 파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결론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이 지금이 아마존이 제일 크긴 하지만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시인이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규제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아마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상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고 또 제품 경쟁도 심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 아까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전략을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 이제 끝났고요. 저희 이제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에 이제 129개 사무소가 있고요. 그중에 LA 무역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LA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개소한 무역관 중에 최초의 3개 중에 하나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무역관이고 저희 윌셔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약속을 잡으시고 언제든 방문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이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에 무료 VOC 상담을 하셔도 저희가 72시간 안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격주로 업데이트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뉴스레터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어서요.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수집한 경제 지표와 무역 통계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미천해서 부족한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원 팀장님.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윌셔 대로에 있는 코트라 빌딩 2층에 옥타 사무실도 있습니다. 아, 예, 재밌는 강의였습니다. 아까 그 10개의 그 타피스트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놀라운 것이 제가 사용해 본 게 5개가 넘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사용해 보지 않으셨을까. 예, 특히 요새 치고 간다는 쉐인 제가 엊그저께 오다 했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무역 환경에서 전쟁이라든가 세계 환경의 변화에 의한 물류의 문제, 그리고 아마존의 횡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빠른 정보와 그 효율적인 대처로 그런 것들을 비껴갈 수 있다. 내지는 미리 좀 생각해서 그 변수를 생각해서 나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다. 라는 게 참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담해 주신다. 저희 카트라에 연락을 하면. 이란 네, 내용, 맞습니다.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뮤트를 푸시고 질문을 하시거나 이 밑에 채트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거 나가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연락처에 김서원 팀장님한테 아무 때나 연락하시면 저 72시간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네, 하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오늘은 너무 완벽한 강의 두 개라서 질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예, 생각을 해보자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맨날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두 가지 것이기 때문에 실질은 여기서 우리가 실무 경험에서 나온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강사분들의 자료가 나가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개별적 도움이나 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별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꼭 마지막에 할 게 있습니다. 예. 저기 파워포인트 내려주셔도 됩니다. 김서원 팀장님. 저희가 인증샷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화면 키는 소리가 들리고요. 아,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예.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다섯 손가락을 쫙 펴고, 다섯 손가락 쫙 펴고, 오늘의 강의에, 까지 온 우리 모두를, 어, 여기 치얼업 하면서 활짝 웃고 인증샷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계셔 주시면, 인증샷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제 계속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하는 제가 인증샷이 제일 항상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에 수고해 주신 강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서 잠깐 속속들이 생각하시는 이분들 누구죠? 다시 한번 마지막 강의만 찍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 마지막 강의에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 중에서 12개에서 14개 정도 주로 쉬운 문제를 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킬러 문항은 한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 또 꼭 수습을 하고 싶은 분은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복습은 저희가 언제든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강의 자료 네, 똑똑 질문 있으세요? 보내드리니까요. 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어떻게 치느냐면요. 다음 주 강의는 다른 우리 여성 무역법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 강의한 걸 약간 종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그 강의를 1강이 끝나면 이제 2강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제가 이게 이 화면에 올리면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고요. 하시고 이메일로 답만 1번, 3번, 뭐 2번, 7번, 2번 주관식이면 2번 뭐 FOB 뭐 이런 식으로 그 답을 이메일로 우리 옥타 주소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동점자일 경우에는 빨리 들어온 이메일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오픈북 테스트니까 마음대로 찾아보시는 거 좋고 그래서 이제 늦게 왔다는 얘기는 한참 이렇게 뒤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메일을 또 너무 또 성급하게 해서 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시험 네. 문제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마치죠. 예, 마치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하고 잠깐만 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예, 부위원장님 나가버리셨네.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 잠깐 모실게요. 잠깐만요. 예.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옥타 세미나 임원들만 좀 디스커션 하겠습니다.